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 72시간의 9페이지 자 수익 계정 과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하든지 부채가 감소하든지 자본이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요,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하거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익은 바로 경제적 효익인 것이죠. 그러면 개념 과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품 매출, 즉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그리고 상품 매출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단기 거는 현재 마감이 안 된 상태라서 여기 매출 원가가 표시되진 않았죠. 그러나 매출액은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집계되면서 계정 과목의 내용은 상품 도소매업인 경우에 이와 같이 상품 매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수익의 가장 큰 항목이고요.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로 봤을 때 맨 위쪽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상품 매출. 만약에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여기 제품 매출이 매출액에 해당이 되겠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상품도 판매한다. 그러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매출액이 두 개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매출액 이렇게 표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은 무엇이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가로 그 이익을 포함한 것을 매가라고 하죠. 매가로 상품 매출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게 된다 이겁니다. 상품 매출 계정의 대변, 즉 수익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수익 계정이잖아요. 그 수익 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 매출에서 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매출액을 계산하려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을 뺀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냐면은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순매입액이 있었습니다.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를 빼서 순매입액을 계산했었죠. 네, 그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에서도 우리 회사가 매출할 때 애누리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상품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반품이 들어오는 거, 매출 환입이 되겠고요. 또 우리 회사가 받기로 한 날보다 더 빠른 날, 더 빠르게 외상 매출 대금을 받게 되면은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된 것만큼 우리가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할인해 주는 게 매출 할인이에요. 거기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시 우리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을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는 이제 매출자 입장이에요. 매출한 상품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 값을 깎아주는 것이 매출 애누리고요. 매출 환입은 매출한 상품 중에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매출 할인은 예상 매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할인해 주는 금액이다 그랬죠. 그래서 순매출액 계산할 때는 요 세 가지 빼주세요. 자, 그래서 이 순매출액이 뭐다? 상품 매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매출액을 상품 매출로 기록해야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영업수익인 상품 매출 개정 과목 하나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수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에는 약 10가지의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자산을 공부하면서 또는 부채 공부하면서 언급된 개정 과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거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이나 대여금 등에 대하여 받은 이자를 우리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해서 대변에 영업의 수익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거 역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이익이 발생하죠. 그것이 영업의 수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환차익. 외환차익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외환차익하고 그 다음에 있는 외화환산이익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개가 다 외화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입니다. 환율에 따른 이익이죠. 환율로 인한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환율로 인한 이익인데 위에 4번에 있었던 외환차익은 외화자산의 회수와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상환이라는 건 갚는 것이고 회수라는 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화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외국 업체에다가 우리가 외상 매출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그걸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게 외화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기록할 때 우리가 수익 인식 시점이 뭐냐면은 선적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령 7월 1일 날 선적을 했다. 그러면 7월 1일 날 환율로 계산합니다. 7월 1일 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볼게요. 1달러당 1,000원. 자, 1달러만큼의 상품을 수출했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숫자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 7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렇게 잡혀요. 뭐 미국의 만약에 뉴욕 상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받았냐면은 8월 20일 날 받았다고 볼까요? 근데 얼마를 받냐면 미국에서 받으니까 1달러를 받게 되죠. 일부를 1달러를 받게 되죠. 그러면 8월 20일 날 1달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환율로 환전을 했다고 볼까요? 근데 8월 20일 날은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1,300원. 그러면 1달러 받아가지고 우리는 기록을 할 때 외상 매출금을 1,300원으로 기록한다? 안 됩니다. 어떻게 기록하는지 해볼까요? 자, 1,000원의 예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8월 20일 날 1달러 송금 받았는데 환전하니까 1,300원이에요. 이때 외환 차익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차변에 보통 예금에 환전해 가지고 보통 예금에 입금을 했다고 볼까요? 그럼 보통 예금에 1,300원이 입금되죠. 자, 대변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뉴욕 상사에 우리는 7월 1일 날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은 것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300원을 뭘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외환 차익인 거죠. 환율 때문에 이익이 생겼다. 그걸 300원으로 기록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받는 자산에 대해서는요, 이처럼 환율이 올랐을 때 자산을 회수할 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채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지금 받는 입장이지만 저쪽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외화 자산을 회수한다고 봤지만 외화 부채를 우리가 갚는 입장에서는 7월 1일 날 돈을 빌릴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그래서 1달러 빌리는데 우리가 외화 차입금을 1,000원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 근데 아까 8월 20일 날 그 부채를 갚아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 은행에다가 갚을 거예요. 근데 8월 20일 날 환율은 1,300원이에요. 그러면 1달러를 사가지고 송금해야 되니까 1,300원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대변의 외환 차익이 아니라 반대로 차변의 외환 차손이 발생합니다. 외환 차손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부채를 상환할 때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떨어져야죠. 7월 1일 날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돈을 갚을 때는 환율이 800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8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외환 차익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건 뭐냐? 환율로 인한 것은 맞는데 같은데 이거는 결산 시에, 그러니까 상환이나 회수 때가 아니에요. 결산 때 외화 자산을 평가합니다. 또 외화 부채도 평가합니다. 평가. 그때 평가할 때 환율이 또 결산일 날 환율과 그 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환율, 또 부채로 같으면 부채 인식했을 때의 환율이 다르단 말이죠. 결산할 때하고. 그것이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실제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한번 결산 시의 환율로 자산과 부채를,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어떻게 해줘요? 결산 시의 환율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즉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게 외화 환산 이익. 자산은 어떻게 해요? 환율이 올라야 외화 환산 이익이 나겠죠. 부채는요, 환율이 떨어져야 마찬가지로 외화 환산 이익이 부채는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부채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외화 환산 이익이 나는 경우 부채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똑같은 경우로 7월 1일 미국 시카고 은행으로부터 1달러를 외화 차입하고 상환 기간은 1년이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7월 1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7월 1일 날 차변에 이걸 빌려 가지고요, 환전해서 보통의 금에 넣어놨어요. 네. 환율을 안 썼군요. 자, 7월 1일 날 환율 1,000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1,000원) 1불당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금에 1,000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대변은 외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시카고 해서 부채로 1,000원을 인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갚는 게 아니라
결산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산일을 맞이하여 외화 차입금에 대한 수정분계를 해야 됩니다. 결산일 환율은 800원이다 이거예요. 1불당 800원이다. 이래야 환산이익이 발생합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은 손실이 나요. 이렇게 하면. 자, 외화 차입금이 시카고 은행 거 하나만 있다고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시점에서 보니까 1달러 빌린 게 이제 800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돈 800원이면 갚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갚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외화 단기 차입금을 200원만큼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단기 차입금 시카고 거 200원 감소시킵니다. 이게 부채 감소잖아요. 갚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변에는 갚은 게 아니니까 뭐예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것이 외화, 환산,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수익이 발생해서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고, 조금 전에는 외환 차익 요거는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고.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200원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수익 발생이다. 자, 개정 과목이 말이죠. 아주 유사합니다. 외환 차익, 또 외화 환산 이익. 용도를 보시면 이렇게 긴 이름은 결산일에 평가할 때, 환율로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이게 짧은 거, 4자짜리는 상환시 또는 회수시,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정 과목 차이를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영업의 비용에 넘어가면 이거의 반대 개정, 외환차손과 외화환산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거의 환율이 이것과 반대 상황으로 갔을 때는 반대인 외환차손이 나오고 또 외화환산 손실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개정이라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영업의 수익에서 우리가 있었죠. 영업의 수익에 수수료 수익이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경우에 영업의 수익인 수수료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이건 유형자산 배울 때 우리가 했죠.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부금액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죠. 그것하고 처분금액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금액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대변에 발생했고요. 이것이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죠. 또 투자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부동산 같은 거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는데,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뭐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최초에 산 가격이 장부금액으로 남아 있어요. 투자자산은.
그래서 샀던 가격보다 처분한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이 바로 투자자산 처분이익입니다. 투자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을 안 해요. 다음에 자산수중이익. 자,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오는 개정과목입니다. 영업의 수익에서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건 내용을 보시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에요. 네. 자, 타인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줄 리는 없을 거고요. 보통 대주주가 자기의 개인 회사인 건물이나 또는 토지를 자기의 법인에다가 이렇게 증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증여해가지고. 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사는 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보면 좀 막연한 것 같으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7월 1일 대주주로부터 장부 금액은 10억이고 시가가 12억인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법인이고 우리 회사의 대주주께서 개인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회사, 자기 개인 회사 건물이니까 개인 회사의 경우는 자기 자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런 뭐 절차가 필요 없어요. 예, 뭐 자기 재산을 바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단체에 증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을 법인처럼 뭐 이사회를 거치고 주총을 거치고 할 필요가 없죠. 개인 회사는 자기 기업주가 알아서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개인 회사에서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그냥 법인에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법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건물, 자 10억으로 봐야 되느냐 12억으로 봐야 되느냐? 시가로 기록합니다. 12억. 대변은 이거 돈 한 푼도 안 주고 시가 12억짜리 건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지금 배우는 자산. 증여받았다 이거예요. 수증. 증여받은 것을 한자로 수증이라고 줄여 쓴 거죠. 자산을 증여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12억. 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가 되겠고 대변에 이익 수익 발생이죠.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수익 발생이 된다. 이게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네. 코드가 불안한가요? 예. 이런 접촉이 나쁘면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자, 자산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 요것도 처음 듣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도 좀 막연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보는 게 있을까? 채무
만들어 놓은 거 없네. 자,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만들죠. 어느 날 만약에 뭐 용산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용산전자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잔액 700만 원이 있는데 700만 원 중 6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50만 원은 면제받았다. 이렇게. 자, 2020년 7월 1일 현재 용산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외상매입한 잔액이 7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50만 원은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해 주면서 거래처에서 50만 원은 그냥 면제해 주겠대요. 안 갚아도 된다. 그냥 6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700만 원 오늘 700만 원 저희 잔액이 있죠. 그거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장인데 이 얘기를 했더니 거래처 사장이 아이고 뭐 우리한테 뭐 가격도 잘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그냥 50만 원 빼고 650만 그냥 입금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잔액 정리해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제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이거. 이게 이제 부채는 지금 우리 장부에 700으로 잡혔는데 그때 이렇게 해라 이거. 차변의 부채는 일단 감소시켜야 되니까 장부를 털어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이제 용산전자가 되겠죠. 용산전자 거 700만 원을 부채 감소시켜야죠. 부채 감소해 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감소 국민은행 거라고 한다면 650만 원이 자산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을 지금 여기서 영업의 수익에서 배우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영업 외적인 수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 발생인데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이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보면 채무 면제 이익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뭐 거래를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거래처하고 종결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의외로 거래처에서 그동안 우리 거 많이 팔아 주셨는데 잔액 이거 다 받기 좀 그러니까 저희가 50만 원은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그건 이제 면제 받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를 면제 받았죠.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비이익이 있습니다. 자비이익.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이익이나 빈번하지 않은 이익들, 자질구레한 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영업활동 이외의 것 중에서 좀 적은 금액이나 빈번하지 않은 것들을 자비이익으로 처리하는데요. 어떤 것도 자비이익이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자비이익 배운 것은 저기 있었죠. 그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을 우리가 현금이 시제액이 더 많을 때 일단 차변에 현금 5만 원이 더 많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만 원. 장부를 늘려 잡아야죠. 시제액이 더 많으니까 장부를 늘려가지고 현금 시제액하고 같이 맞춰야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확인이 안 되면 현금 과부족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털어내고 대변에다 자비. 그때도 자비이익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끝났습니다. 영업수익인 상품 매출, 그리고 영업의 수익, 자비이익까지 11가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의 수익에서 11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의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대 계정 과목들이 많아요. 그걸 좀 이따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비용을 보겠다. 비용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매출액의 수익에서 제일 큰 게 매출액이었죠. 상품 매출. 그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바로 상품 매출 원가였다 이겁니다.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재고 자산을 공부할 때도 이 상품 매출 원가 산출하는 것을 정확히 알자 해서 T계정도 그려가지고도 이해를 했고 이 공식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재고가 없으면 이 두 개 합친 것이 매출 원가 다 팔려 나갔으니까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그걸 빼준다 이거예요. 기초가 100원이 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600원이다. 그러면 다 팔렸으면 7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데 재고가 만약에 200원이 있었다. 그러면 200원은 안 팔렸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5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런 원리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이 비용입니다. 비용. 이 상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상품을 사온 것이 전부 팔려나갔으면 그 사온 금액 전부가 매출 원가가 되는데 재고가 있었다면 재고를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빼주어서 매출 원가를 비용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 지금 분계가 안 나왔어요. 상품 매출 원가 분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은 매출 원가 분계를 결산일에 별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계는 알아야죠. 네. 자,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라 그래요. 결산 시에 자동 결산으로 처리합니다.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을 하면 어떤 분계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가 옵니다. 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대변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대신에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이 비용화되는 게 상품 매출 원가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은 자산 감소인 것이죠. 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이 대변의 상품을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적요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있던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고 하는 적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오는 경우에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상품인지 상품 매출원가가 아닌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적요를 이제 우리가 실무할 때는 적요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로 가지 않는 상품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상품으로 접대하면은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접대비. 상품으로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복리후생비. 상품으로 사회단체에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차변의 기부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저교에서 상품 매출원가로 안 가는 거죠. 그것은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써요. 타계정으로 대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때 또 실무할 때 시험 준비할 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 매출원가로 상품이 대체되는 경우니까 저교를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접대비, 복리후생비 또는 기부금 이런 쪽으로 상품을 사용할 때는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저교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매출원가로 안 가고 다른 계정으로 상품을 사용했다. 이러한 회계 처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결산 시 자동 결산 사항이고 분계 내용은 이와 같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비용 중에 제일 큰 매출원가 정리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아주 개념 과목이 많습니다. 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들인데 뭐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것저것. 자, 급여. 네,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재수당. 이거 급여라는 판매비, 관리비 개념 과목을 쓰면 돼요. 판매사원들, 관리부 사원들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우리가 비유등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그 분계를 생각해 보세요. 차변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결산 때 했었죠. 그래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퇴직금을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오고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것보다 더 많이 퇴직금이 나가게 되면 그때는 단기의 퇴직급여로 또 처리하죠. 자, 판매관리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판매직이나 관리직 사원의 종업원이니까 판매관리비라는 거예요. 제조업의 경우는 퇴직급여도 생산직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는 퇴직급여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퇴직급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급여,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전부 도소매업이므로 몽땅 판매관리비다.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리후생비. 네,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직원들 야근 식대, 또 직원들의 경조사비, 그리고 직장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행사하는 것들 있죠. 야유회 같은 행사, 이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 금액이 큰데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날 종업원들에게 그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을 불입을 할 때 회사가 절반을 보태주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하는 거 회사에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판매관리비 끝까지 좀 정리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복리후생비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밑에 나머지 내용 쭉 정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 끝나고 뒤에 이제 한 단원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내부 통제 제도라는 거 여기까지 이론이 끝나겠네요. 예. 그리고 문제 풀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그렇게 넘어가네요. 아직도 이론이 또 부가가치세 이론이 또 하나 남았어. 네, 뭐 이론이 이렇게 좀 시간 투자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여비교통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